네, 오늘 세션은 트랜스포머 2인데요. 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지난 세션에 했던 트랜스포머를 리뷰를 먼저 한 다음에 제 트랜스포머가 NLP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간단히 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인코더 계열의 모델과 디코더 계열의 모델을 차례대로 살펴본 다음에 이제 CV에서는 이제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제 알아보고 이제 코드 리뷰하고 오늘 세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자, 트랜스포머 리뷰입니다. RNN 기반의 이제 CQ2CQ 모델은 이제 입력 시퀀스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콘텍스트 벡터에 압축을 해서 디코더에 전달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버틀넥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긴 문장을 모두 이제 작은 하나의 벡터 안에 넣으려다 보니까 문맥의 세부적인 정보들이 송실이 되는 건데요. 네, 또한 이제 장기 조성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문장 번역 태스크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단어는 멀리 떨어진 단어와 연결되어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어제 영화를 봤다. 라는 문장에서 봤다는 영화와 연결이 되어야 하죠. 하지만 RNN이나 LSTM 구조는 입력을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멀리 있는 단어가 뒤로 갈수록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바로 어텐션인데요. 이제 디코더가 토큰을 생성할 때마다 인코더의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다시 보면서 어텐션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웨이티드 썸 벡터 W를 각 시점의 컨텍스트 벡터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제 인코더에서 입력 시퀀스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면서 각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생성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다음 이제 디코더에서 생성을 할 때 만약에 현재 시점이 t라고 한다면 현재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 ST와 모든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와의 유사도, 이제 지난 세션에서는 에너지라고 소개를 됐던 건데 그런 유사도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스코어를 확률로 변환을 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각 입력 단어가 현재 출력 단어 예측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어텐션 가중치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를 이 방금 구한 어텐션 웨이트로 가중합한 벡터 W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걸 현재 시점의 T에서의 컨텍스트 벡터 XT로, 아니 CT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CT와 이제 현재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인 ST를 활용을 해서 이제 출력 단어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텐션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다이나믹한 콘텍스트 벡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정보 손실 문제를 완화하고 또한 이제 디코더가 토큰을 생성할 때마다 인코더의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다시 보잖아요. 이를 통해 이제 장기 조성 문제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RNN 계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순차적 처리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병렬 연산이 불가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처리한 뒤에야 다음 단어를 처리할 수 있으면서 긴 문장을 학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구글에서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히 말하자면 이겁니다. 굳이 RNN을 쓸 필요가 없다. 이제 CQ2, CQ 구조에서 어텐션만 남기고 RNN을 완전히 제거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에서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여 문장 전체를 동시에 보고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덕분에 이제 모든 특권을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서 학습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고요. 단어 간의 장기 이중성 문제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를 훑은 다음에 이제 리뷰를 마칠 건데요. 이제 먼저 인코더에서는요, 입력 단어 문장을 이제 토큰화를 한 시킨 다음에 인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모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각 인코더 블록에서는 셀프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차례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즉, 이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각 단어가 문장 내에 다른 모든 단어와의 관계를 다각도로 고려할 수 있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이러한 정보를 더 복합적으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여러 개의 인코더 블록에서 반복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입력 문장의 의미가 풍부하게 담긴 표현을 얻게 됩니다. 이제 디코더에서는요, 역시 이제 인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을 거쳐서 입력을 받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마스크드 셀프 어테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현재 단어 예측에 미래 단어가 보이지 않도록 이제 막아두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크로스 어텐션인데 여기서는 디코더가 인코더의 출력을 참조하면서 입력 문장의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코더에서도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가공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이 여러 개의 디코더 블록이 쌓여서 반복이 되고 최종적으로 출력 확률 분포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한번 훑었으니까 이제 NLP 분야에서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먼저 이제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두 단계를 합쳐서 전이학습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두 단계를 각각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프리트레이닝은 모델이 언어의 기본 구조와 문맥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마치 갓난아기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주로 라벨이 없는 대규모의 코퍼스 데이터로 학습을 한 다음에 다양한 문장 패턴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요. 언어를 배우는 아이에게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과정에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하단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특정 태스크에 맞게 조정을 하는 단계이며 주로 지도학습 방법이 사용됩니다. 네, 정리하자면 프리트레이닝은 언어 자체를 배우는 거고 파인 튜닝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단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트랜스포머의 기본 구조와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트랜스포머가 실제 NLP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인코더와 디코더 관점에서 각각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코더 계열의 모델인데요. 주로 자연어를 이해하는 작업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을 분류한다던가 아니면 개체명 인식을 한다던가 질의응답과 같은 태스크에 적합합니다. 또한 이제 이쪽 계열의 모델에서는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버트나 이제 엘렉트라 같은 모델이 대표적입니다. 다음 이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만을 사용한 계열인 모델인데요. 이 계열의 모델들은 주어진 입력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이른바 오토 레그레시브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어를 생성하는 작업에 특화가 되어 있고요. 글쓰기를 보조해준다던가 자동 완성을 한다던가 챗봇과 같은 태스크에 구체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오픈 AI에서 발표한 GPT 그리고 뭐 라마와 같은 모델이 있겠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GPT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코더 계열의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볼 거는 버트인데요. 네, 구글 AI가 2018년에 발표한 모델입니다. 정식 명칭은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인데요. 말 그대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블록만 여러 층을 쌓은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단 기존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를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각 토큰은 이제 문장 내에서 좌우 전체 문맥을 동시에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양방향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언어를 깊이 이해하는 데 특화된 모델이라고 정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버트의 구조를 뜯어볼 건데요. 먼저 버트의 입력입니다. 버트의 입력은 단순히 단어 벡터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정보를 함께 포함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토큰 임베딩인데요. 이제 버트는 이제 워드피스라는 서브워드 단위의 토크나이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워드피스라는 거는 이제 자주 등장하는 문자열은 그대로 하나의 토큰으로 유지가 되고 자주 등장하지 않은 단어는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지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플레잉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플레잉 자체가 하나의 토큰으로 유지되는 것보다 이제 플레이와 ing라는 서브워드로 쪼개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플레이와 ing는 이제 각각 동등한 단위 서브워드 단위고요. 이제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적으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서브워드로 로 분류가 되는 거고 이제 ing 같은 경우에는 접사 형태로 다양한 단어에 자주 붙기 때문에 따로 학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을 쓰면은 이제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까지 서브워드 조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입력에는 특수 토큰이 들어가는데요. CLS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약자로 문장의 맨 앞에 붙어서 문장의 전체 의미를 요약하는 벡터로 학습이 됩니다. 또한 이제 SAP는
세퍼레이터의 약자로 문장 사이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문장 분류와 같은 태스크에 많이 활용이 되고요. 이제 SCP와 같은 경우에는 문장상 입력을 처리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이제 어, 인베딩은 이제 세그멘트 인베딩인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문장 구분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버튼은 이제 한 번에 최대 두 개의 문장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모델이 두 문장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세그멘트 인베딩을 추가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0으로 넣어주고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이제 1을 넣어주는 거죠. 이를 통해서 모델은 이 토큰이 어떤 문장에 속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인베딩 방식은 이제 전제와 가설을 주고 두 문장의 관계를 파악하는 자연어 추론이나 아니면 질의응답과 같이 문장성 입력이 필요한 작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바로 포지션 인베딩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은 입력 단어의 위치 정보를 고려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기억하고 계실 텐데, 따라서 이제 이러한 단어 순서를 반영하기 위해서 각 토큰의 위치 정보를 더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이제 각 토큰의 순서를 포지션 인베딩이라는 걸 통해서 인코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버트에 들어가는 입력 패턴은 토큰 인베딩, 세그멘트 인베딩, 그다음에 포지션 인베딩이 모두 합쳐진 형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버트가의 사전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볼 건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MLM인데요. MLM은 이제 입력된 문장에서 일본 단어를 마스킹하고 모델이 이를 예측하도록 학습하는 걸 말합니다. 즉, 문장 전체의 일부만 가려놓고 나머지 단어들을 힌트로 삼아서 복원하는 훈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텐데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입력 문장에서 이제 W4에 대한 토큰이 마스크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려진 단어의 정답을 맞추도록 이제 트랜스포 인코더가 학습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어텐션 맵입니다. 그래서 세로축은 이제 쿼리를 의미하면서 이제 어떤 단어가 참고를 하는 건지, 그리고 세로 가로축은 이제 키로서 참고되는 단어, 즉 대상이 무엇인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각 칸의 숫자는 이제 쿼리와 키 사이의 유사도로부터 계산된 어텐션 가중치가 적혀져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The cat sat on the mask mat이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텐션 맵의 마스크 행을 보면요. 앞에 set과 cat에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ML앱은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앞뒤 문맥을 모두 참조하면서 마스킹된 단어를 예측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MLM 학습 방식은 전체 토큰 중에 15%를 예측 대상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선택된 모든 단어를 100% 마스크로 바꾼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모델이 마스크라는 특수 토큰을 자주 보게 되지만 실제 파인 튜닝이나 추론 단계에서는 마스크라는 토큰이 아예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학습 과정과 실제 사용 환경 간의 불일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튼은 선택된 토큰에 대해 세 가지 처리 방식을 섞어서 적용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체의 80%는 마스크 토큰으로 변경을 해서 모델이 가려진 단어를 맞추는 훈련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이제 10%는 아예 랜덤한 다른 단어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문맥 속에서 이상한 단어를 감지를 하고 올바른 단어를 유추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대로 두면서 이제 모델이 정상적인 문장 구조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섞어서 학습시키는 거를 80, 10, 10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모델은 단순히 마스크 토큰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문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버트의 또 다른 사전 학습 목표는 Next Sentence Prediction인데요. 이 과제는 모델이 두 문장을 입력받았을 때 두 문장이 실제로 연속된 문장인지 아닌지를 맞히는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련 데이터에서 절반은 이제 실제 연속된 문장을 사용을 해서 이제 포지티브 예시로 두고요. 나머지 절반은 전혀 상관없는 문장을 랜덤하게 붙여서 네거티브 예시로 주게 됩니다. 왼쪽 그림처럼 데이터를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를 통해 이제 모델은 주어진 문장의 쌍이 is next인지 not next인지를 맞추도록 학습이 됩니다.
이렇게 학습하면 모델은 단어 수준뿐만 아니라 문장 간의 관계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자연어 추론이나 질문 응답처럼 두 문장 이상의 관계를 다루는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유용하게 작용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버트의 사전학습 방식을 정리해 보자면요. MLM은 단어 수준의 이해를 학습을 하고 NSP는 문장 수준의 관계를 학습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결합으로 버트가 좀 더 풍부한 언어 이해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전 학습 방법을 훑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특정 태스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을 거쳐줘야 됩니다. 이때 모델 전체를 새로 학습시키지 않고 이미 학습된 버트 위에 간단한 출력층만 붙여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실제로 버트가 NLP 태스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문장쌍을 분류하는 태스크인데요. 자연어 추론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어 추론이란 이제 전제 문장과 가설 문장을 이어서 입력을 하게 되고 CLS 토큰을 이 최종 시즌 스테이트를 분류기에 넣어서 이제 이 세 가지 것 중에 어떤 것인지 분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단일 문장에 대한 분류 태스크인데요. 센티멘트 과제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CLS 벡터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단일 문장을 입력하여 이제 학습을 마친 뒤에 CLS 벡터를 출력층에 연결해서 긍정이냐, 중전이냐, 중립이냐를 이제 라벨을 예측하도록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질의응답 태스크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질문과 문단을 함께 입력하고 각 토큰에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의 답변에서 이제 각 토큰의 히든 스테이트에서 답변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그먼트 인베딩을 활용해서 질문과 문단을 구분을 해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각 토큰을 개별적으로 분류하는 과제인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개체명 인식, 애니얼 태스크를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문장의 각 토큰 히든 스테이트를 분류를 해서 사람이나 조직이냐, 뭐 장소냐 이런 엔티티 태그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버트 모델은 인베딩 기법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버트가 등장하기 전에는 NLP 분야에서 워드2백이나 글로브 같은 정적인 인베딩 기법이 주로 사용이 됐는데요. 이 방식들은 학습 과정에서 문맥을 활용할지언정 결과적으로는 한 단어당 벡터는 딱 하나로만 표현이 됩니다. 이로 인해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버트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코퍼스 데이터로 사전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문맥에 따라서 이제 단어 표현이 동적으로 변하는 인베딩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서로 다른 벡터 표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얻어진 인베딩은 이후 파인 튜닝을 거쳐서 다양한 NLP 태스크에 효과적으로 전이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트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우선 MLM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입력된 문장에서 단어 약 15%만 예측 방식으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85%는 직접적인 학습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 기여도가 낮습니다. 즉, 만약에 같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더라도 더 많은 학습 데이터와 연상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인퍼런스 환경과의 불일치 문제인데요. 학습할 때는 마스크라는 특수 토큰을 보고 단어를 예측하지만 실제 투론 단계에서는 마스크라는 토큰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 10, 10 법칙과 같은 법칙을 통해서 이 문제를 완화하고자 시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학습 환경과 실제 사용 환경이 달라 모델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죠. 또 이제 연상량 부담도 매우 큰데요. MLM은 단어를 마스크로 치환하고 원래 단어로 복원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학습 시에 매우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학습 속도가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NSP 과제에 대한 한계도 있는데요. 이제 NSP는 단순히 두 문장이 연속된 문장인지 아닌지만 학습할 뿐, 이제 문장의 논리적인 연결관계까지는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문장이 같은 주제를 공유를 한다면 실제적으로는 이제 논리적 연관이 없어도 이어진 문장이라고 잘못 인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버타와 같이 이제 EU 연구들에서는 NSP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버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된 모델이 바로 일렉트라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사전학습 방식인 Replaced Token Detection, 줄여서 RTD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단어를 마스크로 가리고 복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단어가 원래 단어인지 아니면 바꿔치기 된 단어인지 구분하도록 학습이 됩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도식을 보시면요. 제네레이터가 일부 단어를 가짜 단어로 바꿔주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각 단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맞추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RTD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면요. 이제 먼저 이제 버트의 MLM처럼 일부 단어를 선택하긴 하지만 일렉트라에서는 이 모델을 마스크로 바꾸지 않고 작은 제네레이터 모델이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단어를 샘플링해서 대신 집어넣게 됩니다. 이제 그 후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입력된 모든 단어를 하나씩 보면서 이 단어가 원래 단어인지 아니면 제네레이터가 바꿔치기한 단어인지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제 다음 세션부터 이제 생성 모델 챕터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제 거기서 배우게 될 겐이라는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RTD 방식을 통해서 일렉트라는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샘플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일렉트라의 실제 성능이 어떤지가 궁금할 텐데요. 이제 화면에 있는 사진은 일렉트라 논문에서 다양한 모델들과 그 성능을 비교한 피겨입니다. 먼저 이제 X축은 이제 학습에 사용된 연상량을 의미하고요. 이제 Y축은 이제 자연어 이해의 대표적인 성능 평가 지표인 글루의 스코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 같은 연상량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일렉트라가 버트뿐만 아니라 로버타, 엑셀넷과 같은 이제 버트의 후속 모델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활용한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디코더 계열의 모델, 그중에서도 GPT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GPT는 원래 디코더에 있던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제거하고 자기 자신의 입력만 활용하는 방식으로 단수화되었습니다. 즉, 인코더의 정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만 남긴 구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구조에서는 입력 문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읽어나가면서 미래 단어는 가려두고 현재까지의 단어들만 이용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GPT는 Auto Regressive Language 모델을 목표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어, 구체적으로는 이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사용을 해서 현재 시점에서 미래 단어는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단어만 보고 다음 단어의 확률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원시 시퀀스를 먼저 토큰화를 한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입력에 놓이도록 변환을 해줍니다. 네, 그림에서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버트 스타일의 CLS나 SEP 같은 토큰을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GPT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보통 특수한 토큰 없이 그냥 평범한 시퀀스를 사용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입력을 변환해 준 다음에 이제 어터 레그시브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넥스토크 프리딕션과 방식이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왼쪽 그림의 네모 박스를 다시 보시면 그 위에 이제 CLS 토큰을 보고는 단순을 예측을 하고 있고 CLS와 단순을 보고 그 다음에는 함을 예측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밀리면서 전체 문장을 끝까지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GPT 모델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GPT-1입니다. 초창기 GPT는 이제 다운스트림 과제에 대해서 각 태스크에 대한 리니어 레이어를 붙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스드 방식으로 파인 튜닝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모든 입력을 공통된 시퀀스 형태로 변환해서 다양한 태스크를 통일된 방식으로 처리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제 사전 학습된 모델 전체를 파인 튜닝하는 방식의 전위 학습을 확립한 모델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예, 전위 학습이란 개념 자체는 이전에도 워드2백이나 엘모 같은 모델에서 활용이 되긴 했었는데 그때는 단순히 인베딩만 전이하는 수준이었고요. 아예 그냥 모델 통째로 이제 파인 튜닝하는 함으로써 뭔가 다양한 태스크에서 이제 뛰어난 성능을 입증을 한 건 GPT가 거의 처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당시에는 대부분의 자연어 처리 과제가 이제 태스크별로 모델을 새로 학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를 통해 이제 GPT는 한 번 학습된 모델을 여러 과제에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인 모델로서 유명하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 이제 GPT-1은 본격적인 트랜스퍼 러닝의 패러다임을 NLP에 도입한 모델로 평가가 되며 이후 연구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버트가 사실은 GPT보다 좀 늦게 나온 모델이에요. 그래서 버트의 그런 학습 방식도 GPT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뒤이어 나온 이제 GPT-2는 이제 GPT-1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지만요. 이제 파라미터 수를 약 15억 개로 크게 확장을 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이제 특정 작업을 수행을 하려면 그 작업에 맞는 데이터셋을 수집을 하고 모델을 해당 작업을 모방하도록 학습시키는 게 지배적인 훈련 방식이었는데요. 이러한 작업은 특정 작업에 한해서는 좋은 성능을 냈지만 새로운 작업에 대한 일반화 능력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GPT는 이런 한계를 넘어서 범용 모델을 지향을 한 모델인데요. 이제 특정한 작업 데이터 없이도 다양한 도메인과 작업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을 목표로 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제 제로샷 러닝을 본격적으로 시도를 했고요. 이제 그 결과 이제 8개의 평가 항목에서 항목 중에 7개에서 토탈을 달성하면서 범용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실제로 입증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T-3는 GPT-2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확장한 구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파라미터 수나 학습 데이터의 규모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오픈 AI에서 2020년에 발표한 스케일러라는 논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요.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는 이제 모델 크기나 데이터 양이나 연상량을 일정 비율로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된다면 성능이 예측 가능하게 향상됨을 입증한 논문입니다. GPT-3는 이러한 스케일링 롤을 본격적으로 적용을 해서 데이터 셋이든 파라미터 수든 아니면 레이어든 모든 측면으로 막대하게 규모를 키웠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전 GPT-2에서 제로샷 러닝을 시도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퓨샷, 원샷, 제로샷을 모두 평가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파인 튜닝 없이 프롬프트 안에 태스크 설명과 예시를 넣어서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는 인컨텍스트 런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Language Models are Future Learners라는 이제 논문의 제목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시너지가 이제 폭발을 하면서 이제 GPT의 성능이 이전 모델과는 차원이 다르게 엄청난 향상을 이뤄냈는데요. 이제 그 결과 GPT-3부터 이제 GPT 계열의 모델들이 이제 비로소 범용 모델로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부터 이제 파인 튜닝보다 프롬프팅이 더 중요해지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본격적으로 각광을 받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네, GPT-4부터는 구체적인 아키텍처나 학습 데이터셋의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학습 과정에 인간의 피드백을 반영한 생성형 멀티모달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이 모델은 이제 대규모 데이터로 이제 사전 학습을 수행한 뒤에 RLHF라는 걸 통해서 파인 튜닝 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모델이 생성한 답변을 사람이 직접 평가를 하고 그 선호도를 이제 보상 신호로 변환을 해서 강화학습을 시키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통해 GPT-4는 단순히 정확한 답변을 출력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이 선호하는 답변, 예를 들어서 윤리적이라던가 편향되지 않은 답변을 더 잘 생성할 수 있도록 파인튜닝 되었습니다. 즉, 인간에게 친화적인 얼라인먼트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러한 접근은 챗GPT의 대중적인 성공으로도 이어졌으며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활용 가능한 대화형 AI 모델로 발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GPT-4는 멀티모달 데이터로 확장이 되어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델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GPT-5가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그거에 대한 설명은 지금 세션에서는 제쳐두고 이번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GPT 파트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기업들이 오픈소스 AI 모델을 잇따라 발표를 하고 있는데 8월 5일, 올해 8월 5일 이제 오픈 AI가 GPT-2 이후로 약 6년 만에 처음으로 오픈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오픈 모델 경쟁이 더 본격화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모델은 이제 GPT OSS 120B랑 그다음에 GPT OSS 20B입니다. 이 중 120B 모델 같은 경우에는 80GB 기가의 GPU 한 대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접근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 대신에 20B 모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가벼워서 16기가 GPU 메모리만으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 가능한 GPU 서버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직접 실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NLP 분야에서의 트랜스포머 활용을 봤다면 이번에는 CV 분야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네, 일단 비전 트랜스포머의 등장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당시에 NLP 분야에서는요, 트랜스포머가 등장한 이후에 굉장한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버트라던가 GPT라던가 이런 모델들이 대규모 사전 학습을 거쳐서 파인 튜닝을 통해 다양한 NLP 과제에서 소타를 달성을 해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CV 분야는 여전히 CNN이 주류 모델이었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아이디어를 CNN에 접목하려는 연구들은 꾸준히 시도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CNN이라는 구조에 크게 의존을 했었고, 그런 이유는 이제 CNN이 가진 강력한 인덕티브 바이어스 덕분이었는데요. 인덕티브 바이어스란 모델이 학습할 때 특정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유도하는 사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모델은 단순히 주어진 데이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학습 데이터 바깥의 새로운 데이터까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학습 데이터만을 가지고서는 완벽한 일반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모델에 올바른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절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학습 데이터가 적더라도 일반화 성능을 크게 높일 수가 있고요.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와 영상량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좋지 않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주게 되면요. 오히려 우리의 목표에서 점점 많이 멀어지게 되겠죠. CNN이 가진 그럼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뭐냐? 바로 이제 로컬리티와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입니다. CNN은 이미지에서 가까운 픽셀들이 서로 강한 관계를 가진다는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영역, 그러니까 커널을 통해서 이제 국소적인 특징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뭐 엣지나 이제 텍스처 같이 이제 부분적인 패턴들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로컬리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NN의 또 다른 중요한 바이어스는 Translation Invariance인데요. 이제 물체가 이미지 안에서 위치가 달라져도 동일한 패턴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같은 필터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CNN은 물체가 어디에 있든 안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이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CNN의 높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표현력이 제한된다라는 건데요. 네, CNN은 고정된 크기의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한 패턴을 유연하게 학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터가 3곱바이 3의 크기라면 이제 항상 3바이 3 영역 안에서만 특징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하거나 장거리 의존 관계가 필요한 패턴은 충분히 포착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전역 정보가 부족한데요. 네, CNN의 기본 단위인 컨볼루션은 인접한 픽셀들만 보면서 이제 특징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 전체 맥락이나 멀리 떨어진 픽셀 간의 관계를 한 번에 학습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역 정보를 반영을 하고 싶다 한다면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깊이 쌓거나 이제 풀링을 여러 번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습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는 위치가 이동해도 같은 특징을 잘 잡아내는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에는 강하다라고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미지가 회전이 된다던가 아니면 크기가 달라진다던가
뭔가 기하학적으로 모양 자체가 변형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잘 캐치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나 특수한 구조를 설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CNN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 바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인데요. 네,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40분이니까 50분까지, 50분에 세션을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기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을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면요. 이제 CN의 강력한 인덕티브 바이어스 덕분에 이제 아주 강력한 이제 성능을 보일 수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현력 제한이나 전역 정보 부족, 불변성 한계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모델이 비전 트랜스포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이 비전 트랜스포머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건데요. 네, 굳이 씬을 쓸 필요가 없다. 대신에 이제 이미지를 작은 패치로 나눠서 NLP에서 단어 토큰을 처리하는 것처럼 이제 트랜스포머에 직접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제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모든 입력 간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NN보다 특정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덜하다라는 점을 활용한 것입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하나씩 뜯어볼 건데요. 일단 비전 트랜스포머 자체는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를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는 이제 이미지를 트랜스포머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한번 쭉 훑어보자면 먼저 이미지 패치를 분할을 한 다음에 패치 벡터로 변환을 해주고 클래스 토큰을 추가한 다음에 위치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 다시 처음부터 보자면 이제 이미지를 이제 높이가 H고 너비가 W고 채널의 C인 입력 이미지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린 이거를 작은 정사각형 패치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왼쪽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제 차례대로 정렬을 해서 이제 시퀀스 데이터 형태로 변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NLP에서 이제 문장에서 이제 단어를 토큰으로 사용한 것처럼 여기서는 이미지에서 패치가 토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각 패치를 이제 플래튼을 시킨 다음에 선형 변환으로 이제 뒤차원 공간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입력 벡터 형태로 이제 공간으로 매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는 학습 가능한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로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그 패치를 선형 변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패치 인베딩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클래스 토큰을 추가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제 학습 가능한 특별한 클래스 벡터를 맨 앞에 붙이게 됩니다. 이건 이제 버트에서 사용했던 CLS 토큰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모델이 최종적으로 이 토큰을 활용해서 분류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클래스 토큰을 붙였으면은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트랜스포머는 순서와 위치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패치가 이미지에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주는 포지셔널 인베딩을 추가를 해서 패치의 위치 정보를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논문에서 이제 원디멘전의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을 사용을 했습니다. 2D로 실험을 해보긴 했는데 크게 성능 효과가 없다라는 실험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원디의 인베딩을 사용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입력 이미지가 이제 CLS 토큰 그리고 패치 인베딩 그다음에 각각의 위치 정보를 더해서 입력이 변환이 된 채로 이제 트랜스 인코더에 전달이 되는데요. 이 과정을 이제 반복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빠르게 좀 그 인코더 구조를 훑어보자면요. 일단 저희가 원래 알던 기존의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랑 동일한데요. 일단 이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으로 이제 패치 간의 글로벌한 관계를 먼저 학습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NLP 블록으로 이제 비선형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지듀얼이랑 이제 레이어 놈으로 보다 안정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런 구조를 통과를 한 다음엔요, 이제 최종 변환대 입력과 동일한 크기의 벡터의 출력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우리가 CLS 토큰이 버트에서 문장을 전체를 대표하는 벡터로 쓰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CLS 토큰이 이미지 전체를 요약하는 벡터로 학습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 토큰은 우리를 뽑아서 NLP 헤드에 다시 넣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분류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를 가진 VIT가 실제 성능 면에서 CNN과 어떻게 비교가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VIT가 CNN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레스넷 기반으로 사전 학습된 VIT 모델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비전 트랜스포머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이제 VIT가 CNN과 달리 강력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부족하면 일반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이제 큰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VIT는 훨씬 적은 연상량으로도 VIT 모델을, 그러니까 CNN 계열의 이제 BIT 모델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임을 왼쪽의 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VIT는 CNN처럼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의존하지 않아서 작은 데이터에서는 분리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충분히 크다면 오히려 그 제약이 사라지고 대규모 학습을 통해 CNN보다 더 나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T의 내부적인 학습 상황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왼쪽은 이제 CNN 계열인 알렉스넷의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 필터를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VIT의 인베딩 단계에서 사용된 가중치를 시각화한 결과인데요. 놀랍게도 이제 VIT 필터에서도 이제 CNN의 초기 레이어와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그림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뭔가 엣지, 색 대비나 뭐 방향성 패턴과 같이 이제 로우벨벨의 특징이 CNN뿐만 아니라 VIT에서도 학습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VIT가 위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인데요.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이제 각 패치의 위치 임베딩 베터 간의 유사도를 코사인 유사도로 계산한 결과를 이제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이제 원래 처음 학습이 시작할 때는 포지셔널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랜덤하게 초기화된 값이었는데요. 학습이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왼쪽 사진과 같이 왼쪽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까운 위치에 있는 패치끼리는 인베딩이 비슷해지고 멀리 떨어진 패치끼리는 인베딩 유사도가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남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VIT가 구조적으로는 CNN처럼 2D 공간에서 작용하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함에 따라서 모델이 스스로 공간적인 거리 관계를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VIT가 어텐션을 통해 이미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특히 얼마나 멀리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제 mean attention distance라는 건요, 이제 센텐트 어텐션에서 쿼리 토큰이 정보를 얻기 위해 얼마나 멀리 있는 토큰까지 주목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이를 통해서 약간 CNN의 이제 레스티브 필드처럼 어텐션의 이제 레스티브 필드를 수치화한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CNN은 구조적으로 레스티브 필드가 고정된 방식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보통 로컬한 특징만 잡아낼 수 있고 이제 깊어질수록 이제 글로벌한 특징을 포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VIT도 이제 평균적으로는 이제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로컬에서 글로벌 특징을 학습하는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셀프 어텐션 랩 덕분에 일부 헤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글로벌한 특징만 포착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헤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로컬한 정보만 집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로컬 헤드와 글로벌 헤드의 공존을 통해서 VIT는 좀 더 효율적이고 유연한 이제 표현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봤듯이 VIT의 성능이 너무 좋잖아요. 그럼 이제 CNN은 영영 끝난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큰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VIT가 CNN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는 지금까지 확실히 입증이 되긴 했는데요. 여전히 작거나 약간 중간 규모 데이터셋에서는 CNN이 인덕티브 바이어스 덕분에 여전히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VIT는 셀프 어텐션 구조 때문에 연상량과 메모리 소모가 매우 큽니다. 특히 이제 해상도가 커질수록 패치 수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CNN은 연산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모바일 환경이나 뭔가 경량화를 할 때 굉장히 적합하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컴브 넥스트처럼 CNN을 트랜스포머 스타일로 재설계한 모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모델은 이미지넷 등에서 이제 VIT와 대등한 성능을 보임을 입증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CNN과 트랜스포머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한 논문 모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길고 긴 세션 내용은 일단 끝났는데요. 이제 코드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와 CNN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네, 그 전에 일단 서머리를 한 다음에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게 뭐냐면 이제 대규모의 라벨이 없는 데이터로 이제 프리트링을 한 후에 이제 특정 과제에 맞게 파인팅하는 트랜스포 러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NLP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의 순서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먼저 인코더 계열에서는 버트와 일렉트라를 봤었죠. 버트는 이제 MLN과 NSP로 사전 학습을 진행을 함으로써 풍부한 문맥 이해를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이제 문맥을 반영할 수 있는 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임베딩 생성에 활용이 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제 이 버트에도 이제 여러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MLM 학습 방식의 이거 비효율성이라던가 뭔가 실제 추론 환경과의 불일치 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해결하고자 나왔던 모델이 이제 일렉트라 모델이고요. 일렉트라 모델에서는 이제 마스킹을 하는 것 대신에 RTD 방식, 그러니까 그럴싸한 토큰으로 대체를 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버트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다 좋은 성능을 냈었습니다. 그다음 봤던 거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활용한 모델인데요. 저희는 이제 GPT만 봤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디코더 계열은 다음 토큰을 순차적으로 예측하는 오토 레그레시브 모델을 목표로 훈련하는 계열의 모델이다라고 맨 처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GPT 변천사를 보면서 특히 이제 GPT-3에서 스케일링 로우와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엄청난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었고 이때부터 이제 GPT가 범용 모델로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GPT-4에서는 강화학습과 인간 피드백을 결합한 RLH F 방식으로 파인 튜닝을 해서 보다 인간 친화적인 답변을 생성하도록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다루는 멀티모달로서 확장을 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이제 CV 분야에서의 트랜스포머 활용이었는데요. 이제 기존 CV 분야에서는 이제 CNN이 가진 아주 강력한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기반해서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나 이제 연산 자원들이 풍부해지면서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가 이미지 분야에 적용을 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 나온 게 바로 비전 트랜스포머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나누고 이를 시퀀스로 처리해서 셀프 어텐션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미지에 대해서도 트랜스포가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마지막에 봤었습니다. 자, 레퍼런스고요. 그럼 이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저희 그 슬랙에 올린 파일 다들 열으셨나요? 준비가 되셨을까요?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실습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모델
일단 VIT와 CNN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모델이 이제 구글에서 이제 공개한 이제 VIT 모델,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제 레슨넷 50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 가면은 파인 튜닝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 오른쪽에 구글 콜앱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체인지 런타임 타입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CPU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텐데 이 T4 GPU로 바꿔서 진행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은 일단 먼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설치를 다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게 되는데 이제 이거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디바이스가 이제 GPU로 돌리고 계시다면 여기가 쿠다라고 뜨고 만약에 CPU로 돌리고 계시다면 CPU라고 아마 뜰 건데 쿠다로 돌리시는 걸 권장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다 설치를 해준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불러오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셋은 이제 옥스퍼드에서 만든 이제 데이터셋인데요. 개와 고양이의 종을 분류하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불러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VIT와 이제 CNN의 분류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 데이터셋에서 임의로 샘플 하나를 지정을 했고요. 귀여운 치아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랑 이제 레슨넷 50으로부터 각각 이제 분류 파이프라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해보면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이 치와와 데이터를 이제 저 분류기에 각각 넣었을 때 이제 후보 세개를 뽑아라. 그리고 각 후보에 대한 확률을 같이 출력을 해봐라. 라는 명령어인데요. 이거를 출력하는 거 그 결과를 보시면 둘 다 VIT나 레슨넷 둘 다 이제 잘 치와와를 이제 가장 첫 번째 후보로 내세우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잘 분류를 하고 있죠. 근데 좀 약간 구체적인 그 스코어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 VIT나 레스넷 모두 스코어가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약간 레스넷을 한번 보면은 스코어가 거의 0.99997 막 이러죠.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이제 얘는 치아와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2순위, 3순위 후보에 대한 확률도 보면요. 거의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아주 작은 확률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VIT에서도 이제 1순위의 후보가 2순위, 3순위보다 월등히 확률이 높긴 하지만 확실히 레스넷이 그 경향이 확실히 더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CNN이 가진 강력한 인덕티브 바이어스 때문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은 이제 VIT랑 그다음에 CNN의 파인 튜닝 결과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파이팅 시간이 꽤 걸려서 저는 미리 실행을 해놨는데, 일단은 먼저 파이팅을 하기 전에 이제 각 모델에 맞는 전처리 규칙을 먼저 불러온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이제 연산을 하기 위해서 텐서를 변환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 각 모델에 대해서 이제 불러온 전처리 규칙에 맞게 변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훈련을 할 때 이제 배치 단위로 읽는 등 이런 작업을 위한 이제 클래스를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 실험에서 매트릭으로 어큐러시를 쓸 예정이라서 이런 식으로 정의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학습을 설정을 해줄 건데요. 보시면 이제 배치 사이즈도 해져 있고 입복수나 뭐 학습률이나 이런 것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FP16 같은 경우에는 이게 GPU인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적동이 돼가지고 GPU를 만약에 쓰고 계시다면은 여기 true로 해놓고 만약에 CPU를 쓰겠다라고 하시면 false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 환경을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VIT를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거 학습을 해줄 때 이제 추가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ignore mismatched size를 true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하실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데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1000개의 클래스로 분류를 하도록 훈련이 된 모델입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온 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이 데이터셋은 총 37개의 클래스를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클래스 불일치 문제를 무시하고 우리가 파인튜닝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뭔가 모델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고 나면은 아래에 무슨 경고가 막 뜨는데요. 이거는 파인튜닝을 시도할 때 당연히 뜨는 경고입니다. 아까 클래스 헤드가 결국에 원래는 1000개로 학습이 됐었는데 우리가 파인튜닝 할 데이터셋은 37개 클래스로 바뀐다, 다르로 이제 둘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클래스 헤드를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분류기 레이어를 초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친절하게 이제 마지막 분류기 레이어가 초기화가 됐으니까 학습 반드시 따로 해라라는 경고를 해주는 거라서 일단 저희는 지금 무시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설정을 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인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의 어큐러시 보면은 굉장히 높게 잘 이제 성능이 좋구나를 알 수 있고요. 이블레이션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레지넷을 합습을 해줄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그노얼 매치 사이즈를 true로 설정을 해주고 나서 실행을 하면은 친절하게 경고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인을 해봤는데 아까 비전 트랜스포머와는 다르게 어큐러시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빌레이션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라미터와 추론 속도를 비교를 한 거를 이제 출력을 한 건데요. 일단 파인튜닝 결과를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은 확실히 성능 자체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가 레즈넷보다 월등히 좋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추론 속도는 레즈넷이 비전 트랜스포머보다 빨랐는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는 4분 걸렸는데 여기는 한 5분 원래 더 차이가 나는데 되게 차이가 별로 없네요. 어쨌든 좀 더 이제 레즈넷이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거는 뭔가 비전 트랜스포머 자체가 가진 뭐 특성, 뭐 CNN 계열 모델가 가진 특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제가 불러온 모델이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가 레즈넷에 비해서 크기가 아주 많이 좀 커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서 이제 아마도 크기가 크다 보면은 당연히 성능도 좀 더 좋고 속도도 좀 느려질 수 있겠죠. 그런,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 그래서 다른 모델 가져오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전통적인 CNN 계열의 모델을 한번 비전 트랜스포머와 비교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나는 뭔가 좀 더 규모가 비슷한 뭔가 동등한 환경에 있는 CNN 계열 모델과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을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컴보넥스트 같이 뭐 다른 CNN 계열의 모델과 비교하면서 한번 인사이트를 얻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습까지 다 마쳤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퀴즈가 올라왔네요.